안녕하세요. 김현애 기자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법 이론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페이지는요. 453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상 일단은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려면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상의 수익과 비용이 있을 거예요. 세무상의 수익을 우리는 입금이라고 하고요. 세무상의 비용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금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 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무상으로 입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입금으로 보지 않을 거냐. 그게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금의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은요, 결국에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순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손익거래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요. 입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자본거래에 해당이 된다면 자본거래, 자본, 출자의 납입 이런 항목들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익거래이면서 순자산을 늘리는, 그죠? 그래서 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손익거래에 해당되면서 우리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거래가 입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금으로 어떤 규정들이 열거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입금은요, 우리 장부상 수익으로 거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씩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수익금액 매출액이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이건 당연히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업수익금액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의 양도금액. 자, 제가 총액법을 우리 세무는 항상 총액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고자산 이외에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 주식을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토지를 넘기게 된다. 토지를 넘기게 되면 이 토지의 장부 금액만큼은 송금에 해당이 되고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입금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처분이익으로 해서 요거를 순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세무는 요거 전체 받은 금액, 자산의 양도가액 전액을 입금으로 보고 그다음에 장부가액만큼을 송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도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과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송금입니다.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의 경우에는 손익거래가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손익거래에 해당되지 않지만 요거는 우리 세무상으로는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의 양도한 금액 총액을 입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산의 양도한 장부가액 예를 들어 70원을 100원에 넘겼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양도한 금액 100원 총액을 입금으로 보고 그다음 장부가액 70원을 전액을 송금으로 보게 되는 이런 양도 금액을 그래서 이 양도 금액 전체를 입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총액법으로 처리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의 평가차익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세법상으로는 입금불산입에 해당이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우리 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산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 회계상으로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고 근데 그거를 세무상으로도 이익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아직 우리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입금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아직 벌지도 않았는데 처분을 해야 어쨌든 우리가 그게 수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세금만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평가차익은 우리가 돈도 안 벌었는데 세금만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실제로 이걸 처분해가지고 이익이 실현됐을 때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요. 실현이 됐을 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무는 항상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평가의 주관성이 들어가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률에 의한 평가증, 보험업법 등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평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서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고정자산 평가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모두 다 입금이 인정되지 않고 입금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외환 환산 이익의 경우에도 입금 항목인데 요건 나중에 우리가 외환 차손익 그다음에 외환 환산 이익이 입금 항목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실무에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 자산 수중이익 보겠습니다. 자산 수중이익은 뭘까요? 이것도 순자산이 늘어나게 되죠. 자산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산 수중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수중이익을 계상하게 되는데 이것만큼 우리가 순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입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 채무가 감소해서 우리가 채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드는 것도 우리는 이익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순자산은 결국에는 늘어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산 수중이익이든 채무 면제이익 모두 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현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중이익이 입금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자산 수중 이익을 결손금 보전, 2월 결손금 보전에 우리가 충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입금에 대해서 이거를 결손금, 2월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을 줄이면서요. 자산 수중 이익을 줄이게 되면 결손금과 상계하는 거죠. 결손금은 차변 항목이죠. 이익은 우리 대변에 남고 손실의 합계액이 결손금이잖아요. 손실은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 항목인 결손금을 없애면서 자산 수중이익을 없애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채무 면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변 항목이 이렇게 차변으로 결손금과 상계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산 수중 채무 면제이익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됐다. 그러면 2월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런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의 그 2월 결손금 보전은 2월 결손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자산 수중이익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우리 정부 보조금이죠. 이거는 제외하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 사업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 보전을 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자산 수중의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받을 때 수익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의 경우에는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금 산입한 금액 중에서 환입된 거. 자, 우리가 나갈 때 송금이었으면 현금이 나가는데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겠죠.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때 송금으로 인정이 됐다면 당연히 들어올 때도 입금이 되는 겁니다. 송금이면 입금이 되는 거고요. 이때 송금 불산입이었다면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납부할 때 세금으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건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재산세가 환급이 될 때는 그때는 입금 항목입니다. 근데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야지 만약에 법인세를 차감한 후에 이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해서 법인세를 매겨야지 자 당기순이익으로 세금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요게 반영이 되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또 바뀌어요. 당기순이익이 또 세금을 매기면 요게 또 바뀌고 요게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당기순이익에서 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법인세 비용을 송금불산입해가지고 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요거는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에 되고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그럼 이 법인세가 나중에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는 입금불산입. 그래서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입금 항목은 우리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회계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의 임대료,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입금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업무상 손해배상금 수령액 요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말문제로. 그래서 법인이 손해배상금 중에서 뭐 계약의 위약이나 혹은 해약으로 인해서 받게 되면 그거는 업무상의 손해배상금, 계약의 위약 혹은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거는 이건 당연히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입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우리 개인의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금 수령액에 대해서 어떤 재산상, 그러니까 신체상의 손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위로금 형식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과세 제외로 했었죠. 근데 법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업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입금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금액 등의 금액 이거는 우리가 입금에 산입해서 사회 유출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특수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우리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입금 산입 후에 귀속자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현금이 나갔어요. 근데 업무와 무관하게 나가게 되면 이거를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지급금이 나가면서 특수관계가 소멸이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대송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송금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입금산입이랑 똑같잖아요. 어쨌든 우리 각사소득을 늘려주는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린 송금불산입하고 입금산입해서 송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상여든 그 각각의 귀속자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요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입금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복잡한데 자 보시면 자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자 법인한테 주식을 넘겼어요. 주식을 넘기고 법인은 저가로 이 주식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시가가 100원인데 법인은 70원을 주고 산 거죠. 그럼 법인의 이득이 얼마예요? 30원이죠. 근데 취득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주식은 70원에 현금을 70원을 주고 법인은 이렇게 산 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가 자, 유가증권을 양도한 게 되거든요. 유가증권 양도. 근데 이 유가증권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이 원칙적으로는 우리 상장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양도세가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이 30원의 차익을 여기에다가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특수관계자인 개인한테 이걸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인한테 매겨가지고 이 주식의 입금산입 유보를 해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70원이 아니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100원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70원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과세가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120원에 판다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의 취득가액, 입금, 산입, 유보 이렇게 해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늘리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의 이익을 늘리고 나중에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시가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주식이 7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매도할 때 이익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입금, 산입,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해서 지금 당장 이익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 개인한테 양도세가 원래는 만약에 이게 주식이 아니라 토지에 해당이 되면은 여기가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이 돼서 이 70원이 아닌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특수관계인 개인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 100원에 대해서 얘한테 양도세를 과세해서 여기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개인한테 아무런 제재가 가지지 않게 돼요. 이게 주식에 해당이 돼요.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한테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시면 이거는 좀 복잡한 개념이라서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다. 그렇게 되면 입금 산입해서 우리가 70원에 사왔지만 입금 산입 시가와의 차액분을 30만큼 유보로 하게 되고요. 이것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금으로 과세를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100원짜리를 70원에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원만큼 이득이 있었죠. 이건 어쨌든 나중에 이 70원짜리 주식을 매도할 때 그만큼 나중에 양도 차익을 늘려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입금 산입으로 유보를 하고 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유보가 되기 때문에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100원이 되겠죠. 우리 회계상으로는 주식이 70원. 인데 세무상으로는 100원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자산의 취득가액 파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입금 산입으로 유보를 한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싸게 산 거기 때문에 이 싸게 산 거에 대한 이득을 시가와의 차익분을 지금 과세하겠다라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송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이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회계상으로 이익준비금이나 이런 적립금을 계상을 하고요. 자, 적립금을 계상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비용으로 송금으로 계상을 한 거예요. 회계상으로. 근데 우리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걸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송금불산입해야 되죠. 이렇게 계상하려면 송금불산입, 기타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데 자, 송금불산입은 결국에 입금산입하고 같죠. 사실 여기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계상이 우리 법조문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송금불산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때는 이걸 우리가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송금불산입은 결국에 입금사니까 같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가산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익, 분여받은 이익,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부당행위 파트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근데 말 문제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거래를 가지고 특수관계인한테 이익을 분여받았다, 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익을 분여받으면 이익을 받았다는 거니까 자본거래를 활용해서 이익을 받게 되면 그건 손익거래처럼 봐서 입금으로 과세하겠다. 자본거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감주임대료. 우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감주임대료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 월세인 경우하고, 월세는 법인세를 다 납부하는데 전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와 월세, 월전세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과세된다. 근데 의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은 아니지만 배당소득같이 우리가 의제한다, 간주한다라는 개념으로 또 공부할 겁니다.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타 입금 항목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45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법인의 임대료 수입은 입금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자, 2번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를 입금에 산입하고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거를 이제 간주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금이 100원인데 받아야 될 배당금이 100원인데 해외에서 이제 70원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세금을 뗐거든요. 자,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70원을 배당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는 요 법인세, 납부했던 법인세를 더해서 우리가 세전 금액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130원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우리 법인세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금에 산입해서 우리 배당금을 70원 받았지만 30원을 더해가지고 100원으로 세전 금액으로 만들어준다. 그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된다.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법인이 손해배상금 중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은 것은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요건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거 법인의 경우에는 입금에 산입이 됩니다. 업무상 손해배상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업무상 손해배상금. 자, 그 다음 입금불산입 항목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발행 초과금은 뭐예요? 내가 현금 대가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자본금 액면금액보다 액면금액이 예를 들어 1억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 차액분은 우리가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본거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는 자본거래 결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는 입금이 아닙니다. 출자 개념에 해당돼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해서, 채무의 출자 전환 뭐냐면은 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금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출자 전환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차입금이 1,300만 원이 없어지면서 자본금 1,000만 원짜리죠. 이거는 이제 액면금액인데 이게 곧 시가입니다. 자, 시가만큼 발행해야 되는데, 자, 시가보다 더 많이 면제를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고요. 요거는 우리 세무상 입금으로 보게 됩니다. 요 시가와 그 다음에 그 발행가 채무 면제 금액,
네, 채무의 금액이 지금 시가가 지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채무 금액 1,3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300만 원만큼은 입금에 해당이 된다.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입금 산입, 출자 면제 이익 300만 원 기타. 여기 우리는 자본거래, 회계상으로는 자본거래인데 세무상으로는 우리가 손익거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입금으로 보는 거죠. 채무 면제이익으로 입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상으로는 우리가 채무를 초과해서 시가보다 시가가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그 금액만큼은 채무 면제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감자 차익이나 그다음에 합병 차익, 분할 차익 이런 것들은 다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죠. 네, 그렇고요. 근데 자기 주식 우리 자본거래는 자본 파트에서 공부했던 자본거래 대부분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 자기 주식 처분의 이익의 경우에는 입금으로 산입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거래 볼게요. 자,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 중에서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죠. 근데 2월 결손금 발생 시점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을 2월 결손금과 서로 상계를 할 때는요. 이거는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2월 결손금은 10년 이내 거. 그래서 우리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한데 그 시점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에 제한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입금 불산입 하죠.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이 되면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이건 나갈 때 송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입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도 입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과세하면 또 보상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급금 늦게 줘가지고 이자를 붙여서 준 다음에 또 과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너무 억울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소득 처분은 기타. 우리 아까 공부했듯이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그거 아까 이 기타 파트 하면서 소득 처분 기타 하면서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 국세 환급금을 줄 때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같이 주게 되는데 그것도 입금 불산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등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환입되는 거. 이건 본세. 자, 이거 본세에 대한 이자고요. 본세에 대한 이자. 이거는 본세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도 입금 불산입이죠.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나갈 때 송금 불산입이었으면 들어올 때도 입금 불산입이고요. 그다음에 송금에 산입이 됐던 항목들은 들어올 때도 입금 산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단기 이전에 이미 입금이 산입이 된 금액을 장부상 수익으로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귀속 시기의 차이인데 우리는 입금으로 산입을 과거에 해놨어요. 그랬다가 입금으로 지금 불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무상으로는 입금 산입하고 입금 불산입하고 자 장부상으로는 이때 계상을 안 했다가 이때 입금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걸 2월 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금에 이 세무상으로 이미 산입을 해놨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장부상에서 입금으로 계상할 때는 입금 불산입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이건 시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때 입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요때 입금으로 볼 거냐 시점의 차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보 처분이 된다. 그다음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당을 하기 전에 배당을 하는 법인에서 뭐를 내나요? 배당하는 법인에서 법인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나서 주주도 또 이게 법인에 해당되면 또 법인세를 내야 돼요. 자, 우리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배당을 할 수 있어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근데 이 배당을 주주에게 주면 주주는 또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중과세에 해당이 되잖아요. 법인세, 우리 배당을 하는 법인에서도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받는 법인에서도 법인세를 내는 이런 경우에 우리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이 입금 불산입 일부를 조정해 줘야 돼요. 이 배당 금액 중에서 법인세 납부 금액만큼 과거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되거든요. 그 금액을 조정해 주게 되는데 그거를 이 주주가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그걸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득 처분은 이제 기타 처분이 되겠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채 성격. 자, 우리 매출세, 우리 부가세 예수금 있죠? 부가세 예수금. 자, 부가세 매출세의 경우에는 입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매출, 예를 들어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매출 110원을 받은 거예요. 110원을 받고 100원은 매출이고요. 10원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이거는 입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입금으로 계산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거를 매출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부가세만큼을 매출로 계산하면 요 금액은 입금 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 왜냐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 차익은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단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증.
네, 그래서 어떤 법률에 의한 평가증하고 그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같은 것들이 입금으로 계상이 된다. 근데 나머지는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왜냐면 우리가 회계상의 자산은 늘어나 있지만 우리 세무상으로는 자산의 증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상의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자산의 평가 차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입금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법인세만 왕창 내야 돼요. 예, 근데 보험업법 법률에 의한 평가증을 제외하고는 다 입금은 평가 차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455페이지고요. 자,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된 내용 중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입의 합계액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금불산입. 자, 우리가 지방세 과온합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나갈 때도 송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관련된 이자, 본세가 입금불산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자도 입금불산입입니다. 이거를 입금으로 산입하게 되면 이자 주고 또 과세하고 다시 이자 주고 또 과세하고 이런 무한반복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송금이 산입이 됐대요. 그러면 입금될 때도 입금 산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입금 산입이고요. 그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우리 평가이익은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률에 의한 평가죠. 보험업법에 의해서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것 외에는 지금 보시면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입금 산입이죠. 반면에 이런 그 이외에는 다 입금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아무리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계상된 평가이익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입금 불산입이 되겠어요. 그러면 330만 원하고 50만 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80만 원이 1번으로 우리가 입금 불산입의 합계가 결정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인데요. 자, 우리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료는 입금에 해당이 되죠. 근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금으로 계상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월세와 전세 간의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 지금 막 잡으려고 하는 부동산 투기가 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추계 결정을 하는 경우 추계 결정은 뭐냐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장하지 않는다는 건 기록을 안 한다는 거죠. 기장이라는 거는 장부를 기장이라는 거는 장부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익이 얼마고 우리 분계에 따라서 우리 회계 기준에 따라서 분계를 해서 장부를 만드는 거 그걸 기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바로 추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해서 신고하는 거죠. 추정해서 계산해서 신고하는 게 추계 신고예요. 이거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제재가 주어지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추계 결정을 하지 않고 장부를 기장한 경우를 볼게요.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어떤 법인이든 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차입금 과다법인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1번, 2번, 3번. 그래서 일단은 추계 결정 이외의 경우예요. 자, 원래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인세법이에요. 부가세랑 다릅니다. 자, 부가세는 무조건 우리가 임대보증금 적수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지금 뒤에 보시면 요 서식으로 무조건 작성이 돼요. 부가세는. 근데 지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는 다릅니다. 법인세는 추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는 요게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영리내국법인 요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자산 총액 중에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이 50% 이상 전체 자산 중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 50% 이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 차입금 과다법인인 차입금이 자기 주식, 자기 자본. 그러니까 우리 요 옆이죠. 자, 자산 중에 50% 이상이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50%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차입금 과다법인은 이 차입금이 자기 자본,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100원이라고 할 때 2배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 300원이다. 그러면 이 자기 자본에 우리 차입금이 2배를 초과하게 되면 엄청나게 차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임대보증금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바로 차입금 과다법인입니다. 이러면서 영리내국법인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자, 간주임대료 계상하게 되는데 이거는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빼고 정기예금 이자율과 365분의 1 이렇게 곱하게 되고요. 금융수익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간주임대료 계상된 것만큼 입금 산입 기타 사유외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일단 요 정도 간주임대료는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에는 부동산, 차입금과다법인, 부동산 임대업 주업, 영리내국법인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하게 되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상이 되죠. 그래서 금융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차감을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서 이중과세 조정 차원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차감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세무조정을 입금 산입 기타 사유유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무조건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해야 되는 경우 거기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입금 산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요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과다보행 투기법인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그때는 금융수익과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자, 그 경우와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이때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 지금 금융수익이라는 것도 장부를 기장해서 금융수익이 얼마 발생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추계결정 시에는 우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경우에 이렇게 임대보증금 적수에 정기예금 이자율 나누기 365분의 1 이렇게 곱한 금액을 우리가 입금 산입하게 되고요. 입금 산입. 근데 이때는 우리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때는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상여. 자, 원칙은 대표자 상여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번이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장부가 멸실되는 경우에만 기타 사유유출. 요거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추계결정의 경우에는 일단 원칙은 대표자 상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무조건 입금산이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은 대표자 상여. 근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계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기타 사유유출이다. 요거를 반드시 요 소득 처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의제배당 볼게요.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배당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현금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이런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상계시키면서 현금으로 주는 이런 현금 배당과는 아니에요. 이익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 배당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주들에게 이익을 어떤 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현금으로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익 배당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되면 그때는 그거를 우리가 의제 배당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배당으로 간주하는 거. 그게 바로 의제 배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잉여금을 자본 전입해서 우리가 이때는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 그게 이익배당인데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해서 우리가 수량하게 되는 그런 무상주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의제 수량한 무상주 중에서 내가 무상주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액면금을 곱한 금액이 바로 의제 배당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이 잉여금을 자본 전입해서 우리가 주식을 상대방 법인은 이렇게 자본금 얼마 이렇게 발행을 했겠죠. 그 자본금으로 발행된 주식을 받은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이 법인에서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데 이 잉여금이 어떤 재원이냐에 따라서 우리 이 자본금으로 발행된 이 주식을 받는 무상주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법상으로는 우리 무상주를 받게 되면 회계 처리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무상으로는 입금으로 산입해서 이걸 주식으로 보는 겁니다. 세무상으로는 무상주를 수령한 주주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떤 재원으로 하느냐. 자, 입금 불산입 항목,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 등과 같은 입금 불산입 항목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없애면서 우리가 자본금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때는 의제배당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금 산입하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을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없애면서 이거를 자본금으로 발행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걸 받은 주주는 이때는 입금 산입이고요. 배당 수익에 해당이 되고 그것만큼 주식으로 우리 세법상 계상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의제 배당이 되는 거는 우리가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하느냐. 우리 주식을 발행을 해줄 때 무상주를 발행할 때 어떤 재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이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지만 세무상으로는 입금에 해당되는 항목. 그 경우에는 의제 배당 시에도 입금이 됩니다. 입금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입금산입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의제 배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 주식 근데 처분이익 말고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자차익. 이거는 이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 당시에 시가 이건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가지고 자기 주식 소각이익은 감자차익입니다. 감자차익. 그래서 감자차익의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잖아요. 감자차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자본 전입해서 주식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 자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다. 이 경우는 자 처분을 하면 되잖아요. 이때는 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 회사에 처분을 하지 않고 이거를 자본 전입해서 주식을 줬다는 거죠.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이거는 처분이 가능한데 처분을 하지 않고 소각을 했다라는 거는 주주에게 어떤 시세 차익을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 그때는 자기 주식 소각이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서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 배당. 자,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해서 주주가 받게 되는데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처분이 가능한데 처분을 하지 않고 주주에게 시세 차익을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제공을 위한 거고 또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을 했다. 이거는 이제 소각이랑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 주주한테 시세 차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그냥 우리 말문제 대비해서 이걸 이해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만 어쨌든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주식을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주주들에게 시세 차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식의 소각 이익으로 감자 차익을 가지고 자본 전입해서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의제 배당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자, 원칙적으로는 감자 차익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무상주의 경우에는 의제 배당에 해당되지 않지만 요거에 해당되면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는 요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때는 의제 배당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감자를 하는 경우에도 자, 우리 자본금을 없애요. 자본금을 없애는데 이거는 자본금을 없애는 거죠. 그랬을 때도 내가 취득했던 가액이 있고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자, 감자나 해상, 합병, 분할. 이건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투자했던 법인이 없어지는데 그거로 인해서 받는 대가가 있겠죠. 근데 내가 최초에 취득했을 때 가액,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건 뭐예요? 그건 배당입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내가 원래 투자했던 돈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겁니다. 회사가 없어지긴 하지만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했던 가액보다 더 준 돈은 어쨌든 이 회사가 벌어가지고 나한테 배당을 한 거. 배당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감자 등을 해서 대가를 주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중간에 배당 안 한 거를 이제 우리 감자나 해산, 합병 분할 시에 배당으로 봐가지고 의제 배당액으로 계상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문제 대비해서 이런 의제 배당은 우리 형식상의 이익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배당으로 간주하는 그런 형태가 의제 배당이다. 무상주를 수령하는데 이렇게 잉여금 자본 전입해서 무상주를 수령하는 의제 배당이 있고요. 감자 시에도 자본금이 없어지고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들고 있던 주식이 해산이든 합병이든 분할이든 감자든 내가 들고 있던 주식이 없어지고 내가 기존에 납입했던 취득했던 가액보다 더 받은 건 무조건 이익에 해당이 되고 그건 결국엔 배당이라는 겁니다. 주주로서 배당으로 중간중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가 감자 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입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입금 이제 실무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잠깐 그 뒷부분 한번 공부하고 갈게요. 페이지는요 486페이지입니다. 손익의 귀속 시기 파트고요. 일단은 요거 좀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실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의 귀속 시기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인데요. 우리가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입금과 송금의 인식 기준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지만 법인세법은 그 권리, 받을 권리, 그다음 줘야 될 의무 이게 확정되는 시점에 입금과 송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속 시기가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속 시기의 차이. 자, 그럼 법인세법하고 그다음에 일반기업 회계 기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에는 인도 기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법이 일반기업 회계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산을 판매했을 때는 인도 기준이죠. 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시용 판매, 우리 쇼니바이크 타보고 결정하는 거 있죠. 네, 그랬을 때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이잖아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구매자가 이것도 어쨌든 구입의사 표시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품 기한이나 특약 기한 등 이렇게 우리 반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판매가 확정되는 날, 그날이 우리의 시용 판매 확정일이 되는데 재화가 인도된 후에 반품 기간이 종료된 날. 그쵸? 그래서 반품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시용 판매의 귀속 시기로 본다. 근데 일단은 구입의사 표시, 공식적인 수락 어쨌든 이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입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입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위탁 판매의 경우에도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 이것도 일반기업 회계 기준도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고객에게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동일하죠. 부동산 등의 자산의 양도는요.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다음에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 그래서 잔금이나 등기일이나 그다음에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이 우리 법인세법상 입금이 됩니다.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요. 자,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이전되는 시점.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느냐. 근데 그 전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제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별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부동산은 요 네 가지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내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바꾸거나 인도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거나 이것 중에 빠른 날인데 우리는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언제 이전됐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할부 판매. 자,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이든 그다음에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든 우리가 인도 기준이면서 단기 1년 이내는 명목 가치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가치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 즉 돈을 받을 때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회수기일에 돈을 실제로 입금 받을 때 그때 과세를 해줘야 그때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때 수익으로 보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도 요걸 법인세법을 따라가게 되는데 일단 우리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도 기준이고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세법은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이 명목가치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현재가치 평가를 했다면 현재가치로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이렇게 계상을 했다. 그러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결산서 인도 기준으로 인석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는요. 이거는 우리 계속 공부했는데 자, 인도일의 다음 날로부터 대가를 나눠서 받는 거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서 받게 되는데 이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2회 이상 나눠서 받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장기할부 판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건 이 대가를 받는 그 시점에 100원 받을 때 그때 과세를 한다는 게 회수기일 도래 기준입니다. 그때 입금으로 본다. 그때 입금으로 과세한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때 과세를 해버리게 되면 세금만 왕창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우리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는 거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도 인정하고 세무상으로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장부상이 있고요. 세무상이 있죠.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명목가액으로 회계상으로 명목가액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세무는 당연히 원칙이 명목가액이니까 명목가액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현재가치 평가를 했다. 그러면 세무상으로도 현재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
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우리가 계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거는 200원이고 200원으로 계상하는 거, 현재 가치는 한 큐에 170원으로 계상하는 거, 그다음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100원 이렇게 입금을 나눠서 계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뭐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100원으로 자, 우리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170원, 200원으로 계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해서 장기 환불 판매의 경우에는 결산서상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언제? 중소기업의 경우에.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부 판매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을 포함한 용역 제공의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자, 우리가 일반적인 건설의 경우에는 단기든 장기든 우리 회계 기준은 진행 기준이 원칙입니다. 진행 기준 원칙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에 따라서 인도 기준으로. 왜냐면 진행 기준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 공사 예정가액에서 그 다음에 발생한 원가를 구하고 누적 손익을 구해서 인식한 수익을 빼가지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 기준을 계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제 완공이 되면 인도를 할 때 인도 기준으로 해서 완료되면 완성 기준으로 해서 완성이 된 그 시점에 한 큐의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진행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건설의 경우에는요. 근데 법인세법은요. 원칙은 단기와 그다음에 장기 모두 다 진행 기준인데요. 특례로 이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특례로 지금 완성 기준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의 경우에는 무조건 진행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공사가 등장하게 되면 진행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단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제공 등에 의해 손익의 귀속 시기는 진행 기준이지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인도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도 기준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단기의 경우죠. 그 경우에는 신고 조정, 결산 조정 모두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상으로 인도 기준으로 계상을 해놨을 때 인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계 기준으로 진행 기준인데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이렇게 신고 조정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준하고 그다음 세무 조정이 있는데 회계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인도 기준으로 해놨다. 그러면 우리 세법상으로도 인도 기준인 거고요. 만약에 우리 회계상으로 진행 기준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단기 공사의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인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계상으로는 손익은 계속 인식이 되지만 세금은 실제로 우리가 잔금을 납부해서 돈이 여력이 될 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양공사 등의 예약 매출이라고 하는 거, 분양하는 매출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인도 기준이고요. 우리 법인세법은 진행 기준이지만 특례로 인도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용역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그 진행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단기의 경우에만 이런 특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공사 예약 매출도 그렇고요. 분양경사는 이제 인도 기준이 원칙인데 우리가 진행 기준 원칙,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인도 기준, 요걸 회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자 소득 등의 이제 귀속 사업연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 회계 기준은 뭐죠?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는 거는 자, 일단 먼저 이자 수익을 한번 볼게요. 자, 이자 수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1일에 뭐 예금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 6월 30일에 한꺼번에 이자를 100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미수 수익을 이자 수익, 자 미수 수익을 계산하면서 우리 요때가 50이고 이자 수익을 50, 50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미수 수익을 50만큼 계상을 하면서 이자 수익으로 50을 계상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자 수익을 계상하잖아요. 그런데 자,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약정주의 또는 현금주의에 따른다. 근데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계상 시에는 발생 이자를 인정하는데 원천 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자 수익 중에서 원천 징수가 되지 않는 이자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천 징수되는 이자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 징수가 안 되는 이자 수익이라면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지만 미수 수익, 이자 수익 해서 세무 조정이 안 나오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요. 원천 징수되는 이자 수익, 원천 징수되는 이자 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나와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왜냐면 우리가 이 이자 수익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X1년도에 법인세 다 내고 X2년도에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왜냐면 은행에서는 100원을 이 X2년도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해요. 이미 법인세를 다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 징수되는 이자 수익, 대부분의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일반적으로 요 원천 징수되는 이자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5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요. X2년도에 현금을 받겠죠. 현금 100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미수 수익을 계상하고 이자 수익을 50원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법상으로는 현금 100원 다 받은 게 이때 권리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입금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입금 산입 50 유보 반대 세무 조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가 예를 들어서 이걸 계상을 안 한 거죠. X1년도에 계상을 안 하고 X2년도에 현금을 받으면서 이자 수익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우리가 세무상으로도 X2년도에 입금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세무상으로는 원천 징수되는 이자 수익, 원천 징수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되는 이자 수익은 우리가 제외하기 때문에 이 현금주의가 원칙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을 때 입금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서 우리가 원천 징수되는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이자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입금 불산입했다가 입금 산입 유보로 이렇게 추인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제외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천 징수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현금주의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원천 징수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반면에 이자 비용을 볼게요. 자,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요. 이게 같은 이자 비용이고 100원을 이때 지급을 하기로 한 이자 비용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요 위에다 그려보면, 자, 우리가 이자 비용 X1년도에는 어떻게 하죠? 이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50원만큼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죠. 자, 50을 계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무상으로도 이거를 발생주의를 지금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발생주의를 인정해준다. 이자 비용. 그래서 세무 조정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나오지 않게 되고요. X2년도에 이거를 이자 비용을 또 50을 계상하겠죠. 미지급 이자 비용 50 계상하고 미지급 이자 50을 계상해서 이제 현금 100원 이렇게 계상할 거고요. 이것도 동일한 분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자 비용을 계상을 안 했어요. 자, X1년도에 이자 비용을 계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 X2년도에 이자 비용을 한꺼번에 잡은 거죠. 이거는 이제 회계 기준에 미배가 되는데 이렇게 장부상에 처리를 했다. 그렇게 되면 원칙이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자 비용 현금 100
해서 세무 조정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요. 현금주의도 되고 발생주의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상을 해도 되고 이렇게 계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급을 하는 그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상으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금주의로 계상을 해도 되는 반면에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발생주의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원천징수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인정하지 않고 현금주의로 계상을 하게 되면 그건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현금주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현금주의고요. 현금주의.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둘 다 인정이 되는 거. 그리고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요. 지금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한해서 현금주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수익이 거의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현금주의로 원천징수되는 이자 수익은 현금주의로 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488페이지.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네, 맞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업 우리 확정주의니까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해서 미수이자를 계산한 거예요. 이거 발생주의죠? 이거 인정하지 않죠? 발생주의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수이자 우리 원천징수된 이자는 현금주의만 가능하다. 실제로 받을 때 입금입니다. 그다음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한다. 우리 따로 배운 거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요거는 따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회계기준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내국법인이 결산을 진행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 이자를 손비로 계상해도 그 계상은 사업연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자 비용은 원천징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현금주의 혹은 발생주의 모두 다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지급 이자를 계상을 해서 여기는 발생주의로 계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말문제로 푸실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임대손익입니다. 자, 임대손익의 경우에는 임대료인데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자, 손익이든 이익이든 그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든 받는 거든 자,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주의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1년 이하에 되면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상 지급일,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 현금주의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산사 우리가 기간경과분에 대한 임대료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세무조정이 없다. 즉 발생주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주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고 실제로 돈을 지급한 그 시점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 임대료 수익을 계산하는 게 맞지만 발생주의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급비용에서 우리 선급 임차료, 선급 보험료 미지급 이자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는데 얘네들 선급비용의 경우에는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계산하잖아요. 회계상과 세무상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우리가 발생주의를 하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도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급보험료나 그다음에 선급임차료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선급비용 명세서라는 서식을 통해서 우리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간 귀속분에 따라서 우리 단기에 귀속하는 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후 연도 다음 연도 걸 미리 지불한 거는 이제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선급임차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똑같은데 지금 아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우리가 공부한 내용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의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공부한 거고 할부 판매 요 내용들 외에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거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489페이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으로 산입을 해야 되겠죠. 발생주의에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발생주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경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다. 이게 발생주의에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의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아니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례로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의 단기 건설에 해당이 된다면 이 단기 건설은 인도 기준으로 완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왜냐면 인도되거나 완성되기 전에 진행 기준으로 해버리게 되면 돈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진행 기준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금과 송금이 돼서 순이익이 벌써 계산이 되는데 이건 언제 잔금을 치러요? 특히나 단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이 될 때 입금에 산입하는 거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용역 제공에 의해서 손익귀속 사업연도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그걸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아까 공부했고요. 우리 지금 방금 한 거고요. 그다음 자산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위탁 판매, 시용 판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할부 판매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 인정해 주는 거 아까 공부했고요. 그건 따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손익의 귀속 시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실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